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가뭄과 탐관오리의 등살에 백성들의 허리가 휘다못해 부러지던 시절. 충청도 어느 고을에 한때는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며 쟁쟁한 위세를 떨쳤으나 이제는 기울어 쓰러져가는 강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군데군데 내려앉은 비와며 비바람에 깎여 속을 드러낸 흙담은 흡사 상가집처럼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지요. 녹이 쓴 텅 빈 헛간과 잡초만 허리춤까지 자란 텃밭이 지난 세월의 영광을 무색게 하는 그 집에 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상인의 딸 월화가 시집을 오던 날이었습니다. 쯧쯧 저 집도 이제 다 끝났구먼.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인지 모를 아이를 며느리라고 들이다니. 말 말게. 저 아이 아비가 저작거리에서 좌판 깔고 장사하던 박서방 아닌가. 그나마도 얼마 전에 노름빚에 쫓겨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윤씨 부인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찬서리가 내린 듯한 얼굴로 월화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비운 옷이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과 가난 속에서도 총기를 잃지 않은 월화의 야무진 눈빛은 보이지 않고 그저 장사치의 딸, 도망간 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게 며느리라고 들어온 게냐? 아니면 우리 집안 망했다고 동네방네 광고하러 온 것이냐? 행색하고는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월화가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자 윤씨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월화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개는 어찌 이리 뻣뻣하며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느냐? 시집온 첫날부터 시어미를 잡아먹을 셈이야? 듣자 하니 아비는 주파날이나 튕기던 상인이라지? 넌 무엇을 배웠느냐? 바느질이냐? 길쌈이냐? 송구하오나 어머님, 아비에게서 배운 것은 장부 쓰는 법과 사람 보는 눈이 전부입니다. 장부, 사람 보는 눈? 기가 찰 노릇이구나. 이 집안이 장사치 집안인 줄 아는 게야.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사내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바로 월화의 남편 될 강선비였습니다. 어머님, 저런 상것과 무슨 말을 그리 길게 나누십니까? 아비가 돈이 없어 책 대신 주파날이나 튕기게 했다지? 냄새나는 생선이나 팔던 계집이 감히 선비 집안에 말을 들여? 썩 내 방으로 가지 않고 뭘 꿈을 대는 게야? 서방님, 비록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없으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배워왔습니다. 월화의 당찬 대꾸에 강선비는 잠시 할 말을 잃었으나 그뿐이었습니다. 글만 알았지 세상을 몰랐던 남편, 지난 영광에만 사로잡혀 현실을 보지 못하는 시어머니. 월화의 시집살이는 시작부터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어머니 윤씨 부인이 월화를 마냥 미워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월화가 텃밭 구석에 자라난 호박잎과 풋고추를 따다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고 쌀뜨물로 묵은 나물을 불려 조물조물 무쳐내자 윤씨 부인이 혀를 쯧쯧하면서도 밥상머리에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제 글만 읽어 밥 한 톨 벌어올 줄 모르는 내 아들놈보다는 저작거리에서 뒹굴던 내년이 나을 때도 있구나. 차라리 내가 사내로 태어나 우리 집 아들이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을 것을. 그 말에는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대견함과 무너진 집안에 대한 깊은 한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윤씨 부인은 괴짝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하염없이 만지작거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시아버지 강진사가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붓 한 자루와 반들반들한 벼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과 기호가 가득한 낡은 산수화 족자 한 폭. 한 달에 한 번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되면 윤씨 부인은 그 족자를 제사상 옆에 펼쳐놓고는 했습니다. 영감 보고 계시오. 이 집안이 이 꼴이 되었소. 저 못난 아들놈은 조상님 뵐 면목도 없으니 이 늙은이가 대신 인사 올립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하는데. 어머님, 그것은 어떤 족자이옵니까? 시아버님께서 그리신 그림이온지요? 내년이 알 바 아니다. 어디 신성한 제사상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썩 물러가 있거라. 월화는 그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아끼던 그림이겠거니 그리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지독한 가뭄이 온 마을을 덮쳤습니다. 석 달 열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마을의 공동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온 마을의 물이 다 말라도 유독 강씨 집안 뒤뜰에 있는 낡은 우물만큼은 사시사철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강씨 댁은 참으로 복받은 우물을 두셨구려. 우리 집은 이제 마실 물도 없는데 염치 없지만 물 한 동이만 좀 얻어갈 수 있겠소? 얻어가고 말고 우리 집안이 비록 지금은 이러고 살아도 조상님들이 불 보시는 명당 터라 이 샘물만큼은 마를 날이 없다네. 월화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 덕에 콩나물을 길러다 팔아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뭄이 깊어질수록 월화의 콩나물은 장터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 월화는 옥동자 민준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텅 비었던 집안에 웃음꽃이 피는가 싶었지만 기쁨도 잠시. 식구가 하나 늘자 살림은 더욱 쪼들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아의 아전인 배설이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땅과 돈을 거머쥐고 있는 실세로 웃는 얼굴 뒤에 칼을 품고 있는 자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강선비, 아직도 책상 물림 노릇이나 하고 있는가? 자네 부친께서 내 부친께 빌려 가신 돈이 이자가 붙고 붙어 이제 집 한 채 값은 좋게 되겠네 그려. 배소리 그 빚은 아버님 대의 일이 아닌가?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 형편이 조금만 더 말미를 주게. 말미! 이 배서리가 자네 집안 사정 봐주다가 얘 신세가 거덜나게 생겼네. 당장 원금을 갚지 못하겠거든. 이 집 문서라도 내놓으시게. 배설이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집안 곳곳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유독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뒤뜰 우물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날 이후 강선비는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약했던 몸에 화병까지 얻은 것입니다. 그는 술로 밤을 지새우며 월화에게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다 너 때문이다. 내년이 들어와서 산 것에 피가 섞이니 집안의 운세가 다한 게야. 저 배설이 놈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 무능한 놈. 서방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약주라도 드셔야지요. 제가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선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처음으로 월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화야, 얘가 내가 못나서 그랬네. 책만 읽었지. 돈 한 푼 벌 줄 모르는 무능한 사내였어. 자네의 총명함을 시기하고 자네의 지혜를 업신여겼지. 얘가 미안하네. 저 아이 우리 민준이만이라도 자네가 부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게. 평생의 한과 미안함이 뒤섞인 가늘게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무제를 치르자마자 배설이는 하이에나처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손에 관아의 인장이 찍힌 붉은 딱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집을 비워주시게. 이 집과 땅은 오늘부로 내 소유가 되었으니 이것이 관아의 명일세. 아이고, 배설이. 어찌 이럴 수가 있소. 우리 영감이 남긴 이 집을 내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법도라는 것이 그리 우스우신가?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순리요. 갚지 못하면 집이라도 내놓는 것이 법도란 말일세. 내까지 나녀자들이 관아의 문서를 어찌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가? 여보아라, 뭘 꿈을 대느냐?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고 살림살이를 모조리 내다 버려라. 배설이의 하인들이 살림살이를 마당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밥그릇 깨지는 소리, 괴짝 부서지는 소리가 윤씨 부인의 울음소리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월화는 넋 나간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어린 민준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와중에도 단 하나,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여기던 그 낡은 산수화 족자만큼은 품에 꼭 챙겼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 나앉은 월화의 등 뒤로 배설이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하하하, 드디어 이 샘물이 내 손에 들어왔구나. 이 샘물만 있으면 이 고을의 물줄기를 쥐고 흔드는 것은 시간 문제지. 그렇게 상인의 딸 월화는 어린 아들과 실성한 시어머니를 데리고 한겨울 길거리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어린 아들과 낡은 족자 한 폭분. 사람들은 모두 강씨 집안이 이제 끝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허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월화의 손에 들린 그 낡은 족자가 가문의 몰락을 증명하는 낙인이 아니라 피 맺힌 복수를 시작할 한 자루의 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쫓긴 월화는 실성하여 제정신이 아닌 시어머니와 어린 아들 민준의 손을 붙잡고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집이었던 기와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 안에서는 배설이의 하인들이 떠드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 영감, 여기가 어디요 춥소. 너무 춥소이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서 쓰러지시면 아니 됩니다. 민준아,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응? 월화는 마을 외곽, 인적이 끊긴 산기슭에서 버려진 지 오래된 숯가마를 발견했습니다. 흙과 돌로 쌓아 올린 숯가마는 비록 차가운 외풍을 다 막아주지는 못했으나 세 식구가 추위와 눈비를 피하기에는 좋겠습니다. 그날 밤 꽁꽁 언 손으로 아들을 품에 안고 웅크린 월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마지막 유언과 제 어미만 바라보는 어린 아들의 까만 눈동자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지 않겠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반드시 다시 일어서고 말 것이다. 다음 날부터 월화의 고된 생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숯가마 근처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가느다란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옛집의 우물처럼 풍족하지는 않았으나 맑고 차가운 물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았습니다. 월화는 낮에는 산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고 밤에는 그 물로 콩을 불려 맷돌에 갈았습니다. 며칠 후 월화는 직접 만든 손두부 면모를 보자기에 싸서 장터 구석에 좌판을 폈습니다. 저기 저 안하근이요. 강씨 집안 며느리 아니요. 아이고, 저리 쫄딱 망했구나. 쯧쯧, 양반 며느리가 저작거리에서 두부 장사를 다 하고 말세로다. 말세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동정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월화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두부를 팔았습니다. 그녀의 두부는 유난히 고소하고 단단하여 한번 맛본 사람들은 다시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숯가마골 댁두부는 그렇게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씨 집안을 통째로 집어삼킨 배설이는 자신의 계획을 착착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는 높은 담장을 둘러쳐 우물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장정들을 시켜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마을 광장에 방을 내걸었습니다. 들으시오, 마을 사람들. 이제 이 고을의 모든 물은 나베 서리의 것이니 앞으로 물을 쓰려거든 마땅한 값을 치러야 할 것이오. 물 한 동이에 엽전 3푼. 값을 치르지 않는 자는 내 샘물에 손끝 하나 댈 수 없을 줄 아시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물을 돈 주고 사 먹으라고? 미친놈 아니여 저거. 가뜩이나 가물어서 농사도 못 짓는데 이제 물까지 팔아먹겠다니. 저놈은 사람의 탈을 쓴 흡혈귀야. 배설이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물값을 하루가 다르게 올렸고 돈이 없는 백성들은 더러운 웅덩이 물을 마시다 병에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배설이라는 거대한 거머리에게 피를 빨리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월화는 장터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원성을 들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배설이가 노린 것은 단순히 빚을 핑계로 한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마을의 생명줄인 수원지를 독점하여 마을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지배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숯가마에 돌아온 월화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품속에서 낡은 산수화 족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쫓겨나던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챙겨나온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족자를 목숨처럼 여기셨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제삿날마다 이 족자를 찾으셨다 하셨고, 대체 이 그림에 무엇이 있기에? 월화는 등잔불에 족자를 비춰보며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기이했습니다. 그림 속의 산과 내천의 모습은 이 마을의 실제 지형과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산봉우리와 물줄기가 꺾이는 곳곳마다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기묘한 기호들이 점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야. 이 기호들 어디서 본 듯한데. 그 순간 월화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상인이었던 아버지가 장부를 정리할 때 쓰시던 그들만의 암호, 은어였습니다. 물건의 값이나 수량을 다른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기들만 아는 기호로 표기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설마 이것이. 그날부터 월화는 밤을 새워 족자 해독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보았던 기억을 더듬고 상인들의 물물교환 방식을 떠올리며 기호 하나하나의 뜻을 꿰어 맞추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족자에 담긴 비밀을 모두 풀어냈을 때 월화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빈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과거 월화의 시아버지가 배설이의 아버지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받은 별표, 약속어음, 별표이었습니다. 금 300냥을 정히 빌리며 만약 약정한 기한 내에 갚지 못할 시에는 이 고을의 수원지인 강씨 집안 우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강진사 댁에 양도하기로 한다. 세상에 이럴 수가. 빚을 진 쪽은 강씨 집안이 아니라 오히려 배설이의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배설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진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거짓 빈문서를 꾸며 강씨 집안을 파멸시키고 수원지까지 강탈한 것이었습니다. 배설이 이 천벌을 받을 놈. 월화는 당장 관하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배설이는 관아의 아전. 사또와 한통 속일 것이 뻔했습니다. 법으로 그를 심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월화는 그동안 두부를 팔아 푼푼히 모은 돈을 모두 꺼내 들고 장터의 객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배서리에게 착취당해 온 상인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상인 어르신들, 그리고 장터 형제님들. 이대로 배서리의 발밑에서 굶어 죽으시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이 판을 뒤집어 보시렵니까? 숫가마골댁, 대체 무슨 방도라도 있단 말이오? 저놈은 관아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데 저에게는 칼보다 관아의 권세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진실이라는 무기입니다. 월화는 상인들에게 족자의 비밀을 털어놓고 자신의 계획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상인들도 월화의 확신에 찬 눈빛과 치밀한 계획에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고을에서 가장 큰 장이 서는 날이 밝았습니다. 장터 한복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 시간에 월화가 목청을 돋워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마을 분들 잠시 제 말 좀 들어주시오. 제가 오늘 저 유명하신 물장수 배설이 어르신께 진 빚을 이 자리에서 깨끗이 갚고자 합니다. 장터의 모든 시선이 월화에게로 쏠렸습니다. 이윽고 소문을 들은 배설이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허허, 이게 누구신가? 숫가마골댁 아니신가? 그래, 콩나물 팔아 빚 갚을 돈은 마련했는가? 어디, 얼마나 모았는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세. 제가 오늘 어르신께 갚을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림 한 폭입니다. 월화는 품에서 낡은 족자를 꺼내 장터 바닥에 펼쳤습니다. 배설이는 낡은 그림을 보더니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후아, 내년이 드디어 실성을 했구나. 어디서 굴러다니던 족자 한 폭으로 빚을 갚겠다니. 웃음이 나오십니까? 배설이? 이 족자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시아버지께 수원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가며 써준 약속 어음이오. 이 그림에 찍힌 기호들은 당신의 상인들이 쓰는 암호. 빚을 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집안이란 말이오. 월화는 상인들의 암호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족자의 진짜 의미를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전현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여봐라, 전현의 주둥이를 틀어막지 않고 뭘 하느냐?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월화의 폭로의 장터는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배설이에게 착취당했던 상인들과 농민들이 분노하여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놈이 우리 물을 훔쳐다 돈을 받고 팔았구나. 사기꾼을 때려 죽여라! 내 놈의 피도 돈 받고 팔아보아라! 성난군중은 배설이를 둘러싸고 주먹과 발길질을 날렸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소식을 들은 관아에서 포졸들이 달려와 간신히 배설이를 빼내어 압송해 갔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배설이의 탐욕은 월화의 지혜와 용기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월화는 마침내 시댁의 모든 땅과 집, 그리고 마을의 생명줄인 수원지의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우물을 가로막고 있던 담장을 허물고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개방했습니다. 이 샘물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제 마음껏 쓰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월화를 향해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월화는 되찾은 땅을 기반으로 상단을 꾸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장사 수완과 사람 보는 눈으로 그녀의 상단은 날로 번창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을 제1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벌어들인 돈으로 굶주리는 이들을 돕고 아들 민준을 훌륭히 키워내 마침내 과거에 급제시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거지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마을을 살린 지혜로운 여장부, 월화 부인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어느 봄날, 활짝 핀 매화꽃이 가득한 옛집 마루에 앉아 월화는 이제는 장성한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기억하거라.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법이란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어. 가진 것 없이 시집와 모든 것을 잃었으나 불굴의 의지와 지혜로 가문을 일으키고 마을을 구한 한 여인의 이야기. 진정한 강함이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월화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